배움을 갈망하고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의 요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싶어하는 당신,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한껏 자극할 아주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경제를 바라보는 기준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넣을 만큼 약간 파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죠. 네, 바로 2026년 2월 22일 위점프 투자 전략 연구소에서 발행된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무려 유리 병 속의 세계 경제. 지금 우리에겐 물갈이가 필요하다입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하게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나 금리 동향 이런 걸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거든요. 맞아요. 좀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거대한 글로벌 부채 위기 그리고 구조적 모순을 아주 독창적이고 시각적인 메타포를 통해서 해부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왜 지금 한계점에 도달했는지 명확하게 짚어내죠. 그 독창적인 메타포라는 게 바로 그 작은 유리병 속 새우 생태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탐구 미션은 바로 이 기발하면서도 뭐랄까 약간 섬뜩한 비유를 해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거대한 리셋, 그러니까 물갈이가 물리적인 필연인지 그 핵심을 추출해내는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에코스피어라는 물건부터 한번 짚어보죠. 아, 그거 데스크 테리어 소품으로 한때 엄청 유행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투명한 유리구슬이나 병 안에 물이랑 나뭇가지, 그리고 하와이안 레드 슈림프라는 아주 작은 붉은 새우들이 들어있는 밀폐된 장식품이죠. 저도 본 적 있어요. 이게 마케팅 될 때는 외부에서 먹이를 주거나 물을 갈아줄 필요가 전혀 없이 빛만 비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빛만 비춰주면 내부의 조류가 광합성을 하고 새우가 그걸 먹으면서 완벽하게 생태계가 순환한다고 광고하는 일종의 완벽한 자립형 생태계인 거죠. 겉보기에는 진짜 아무런 외부 도움 없이도 그 안에서 생명이 자급자족하면서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주 이상적인 미니어처 세계처럼요. 네. 약간 정책 이반자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의 완벽한 축소판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네. 자료가 폭로하는 이 에코스피어의 과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진실이요. 네. 이 유리병은 생명을 품은 낙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통제된 고문실에 불과하다는 거죠. 고문실이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완벽하게 자립하는 게 아니라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먹이, 그리고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자신들의 배설물 속에서 새우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에 걸쳐서 서서히 굶주리고 질식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와, 1년에서 3년 동안 굶어주고 가는 거라고요? 네, 경제학적이나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에너지가 고갈되어가는 폐세계, 즉 엔트로피의 한계에 다다른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느린 살인인 셈이죠. 세상에, 겉으로는 생태계가 되게 안정적으로 순환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는데 내부의 유기체들은 사실 죽지 못해 버티고 있는 한계 상황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을 현대 경제 시스템이랑 연결합니다. 특히 끊임없이 화폐를 팽창시켜서 억지로 유지되고 있는 글로벌 부채 경제와 말이죠. 생존을 위한 새우들의 탈피 과정을 묘사한 부분이 진짜 핵심인데요. 네, 저도 그 부분 읽고 약간 소름 돋았어요. 새우가 허물을 벗고 성장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리병 안에는 먹이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 새우들이 탈피를 할 때마다 자신의 근육과 조직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써버린다는 거 맞죠? 정확해요. 몸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쪼그라드는 자기 잠식을 겪는 겁니다. 자기 몸을 갉아먹는다니? 이 자기 잠식 메커니즘이 현대 중산층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부의 파괴 과정을 아주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계속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잖아요. 부채를 늘리고요. 네, 돈을 계속 풀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화폐 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대중은 새우가 생존을 위해 허물을 벗듯이 매일 노동하고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요. 하지만 명목상의 월급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실제 삶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니까요. 자산 가격이랑 생활 물가는 폭등하는데
나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태. 네, 그것이 바로 원문에서 말하는 부의 왜소화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경제라면 내가 오늘 창출한 잉여 가치가 저축이라는 형태로 미래의 자본이 되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저축을 해서 불려나가야죠. 하지만 이런 부채 기반의 폐쇄기 안에서는 대중이 쌓여야 할 미래의 자본이 현재의 거대한 시스템 부채와 그 이자를 감담하는데 모조리 소모돼 버립니다. 와,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중산층의 실질 소득, 그러니까 근육을 계속 깔아먹어서 시스템을 억지로 연명하게 만드는 구조인 거죠. 명목 지표상으로는 GDP가 오르고 경제가 굴러가는 것 같지만 개인의 재무 상태표를 뜯어보면 계속해서 살을 파먹히면서 왜소해지고 있다는 분석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그 폐쇄된 어항 속에서 어떤 유기체가 죽었을 때 그걸 제때 밖으로 건져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체가 부패하면서 암모니아를 뿜어내고 결국 물 전체를 썩게 만들잖아요. 자료는 이 현상을 현대 자본주의의 좀비 기업에 비유하더라고요.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 바로 창조적 파괴입니다. 경쟁력을 잃거나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기업은 파산해야죠. 파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죽은 기업이 묶어두고 있던 자본과 인력, 즉 경제의 산소가 새로운 혁신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산소가 순환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제는 이 필터링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거대한 구제금융 그리고 저금리 정책으로 죽어야 할 기업들을 강제로 살려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책 기반자들은 항상 이렇게 주장하지 않나요? 이런 구제 조치가 대규모 실업을 막고 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다. 당장 기업 무너지면 거리가 실업자로 넘쳐날 텐데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요. 단기적인 정치적 사회적 충격을 피하려는 변명일 뿐이죠. 보고서는 이를 질식사라는 개념으로 완벽하게 반박합니다. 질식사요? 죽은 유기체가 썩어가면서 생태계의 산소를 독점해버리면 결국 수조 안의 모든 생명체가 공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들이 경제 시스템 내에 제한된 유동성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면 정작 돈이 필요한 곳에는 안 가겠네요. 맞습니다. 정작 세상을 바꿀 혁신을 준비하는 신생 기업들은 자본에 구하지 못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질식하고 맙니다. 좀비 기업은 단순한 잉여가 아니라 미래의 경제 성장을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생태계 전체를 오염시키는 경제적 암모니아인 셈입니다. 죽은 자가 산자의 발목을 잡고 물속으로 끄집어당기고 있다는 거네요. 자, 이제 시선을 그 유리병의 표면으로 좀 돌려보죠. 에코스피어를 오래 방치하면 빛을 받는 유리벽 쪽에 초록색 이끼가 무성하게 끼잖아요. 네, 낍니다. 언뜻 보면 초록색이라 생명력이 넘쳐 보이지만 이 이끼는 오히려 내부로 들어가야 할 빛을 차단하고 수중의 산소를 고갈시키는 주범이라고 해요. 자료에서는 이 이끼를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의 폭등으로 해석했죠. 아주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나 생산성 향상이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풀려난 유동성의 힘만으로 부풀어 오른 자산 가격은 그저 벽에 낀 이끼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이끼. 보고서는 이를 유령 자본이라고 명명해요. 유령 자본. 장부상으로는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된 것 같지만 실물 경제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허수라는 뜻이군요. 네. 오히려 이 유령 자본은 더 많은 이자와 수익을 요구하면서 실물 경제가 써야 할 귀중한 산소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립니다. 특히 2026년 초 현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그중에서도 오피스 시장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인 12.34%를 기록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가 원문에 나오잖아요.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피스 빌딩이 텅텅 비어 있어서 실질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데 가치가 없는데도. 네, 장부상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지역은행들이 끊임없이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에코스피어 비유를 빌리자면 유리병 안의 pH 농도가 치명적인 산성으로 변해서 치사량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월가 금융공학자들은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출 채권을 조각조각 내서 여러 상품으로 유동화시켰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위험은 완벽하게 분산되었다. 안심해라. 그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 대중을 기만하는 방식이죠. 기만이요? 위험을 쪼개서 분산시켰다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맹독성 물질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유리병 구석구석에 아주 골고루
빠짐없이 퍼티어 놓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와, 그 비유 무섭네요. 당장 눈앞에서 새우 몇 마리가 터져 죽는 그런 시각적 충격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생태계 전체가 서서히 독성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그 근본적인 결과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물은 오염됐고 산소는 유령 자본과 좀비 기업이 다 써버렸습니다. 새우들의 몸집은 계속 줄어들고요. 그렇다면 이 밀폐된 고문실 안에서 임계점에 다다른 구성원들은 결국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네, 레이 달리오가 주창한 제국의 빅사이클 이론, 그 중에서도 제국 쇠퇴기의 후기 단계와 아주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후기 단계요? 시스템 내부의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하면 구성원들은 생존을 위해서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끔찍하네요.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대중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요. 기존의 온건한 정치나 사회적 합의는 완전히 붕괴해버리죠. 대신에 그 분노를 먹고 자라는 양극단의 포퓰리즘이 특세하게 됩니다. 대구의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결국 서로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거군요. 원문에서는 이 쇠퇴기의 극단적인 징후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부의 명칭을 과거의 전쟁부로 복원하려 했던 움직임을 예로 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청취자 당신을 위해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은 이 구체적인 정치적 사례와 관련해서 좌파든 우파든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지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원문 자료가 이 현상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논리를 당신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자료의 핵심도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폐쇄된 유리병 안에서 더 이상 짜낼 자원이 없을 때 국가 시스템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본능을 발휘하는지를 분석한 거거든요. 생존 본능이요? 내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외부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죠. 병 자체를 깨트리려 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유리병 밖에 다른 자원을 강탈해오려는 공격적인 태세로의 전환인 겁니다. 전쟁부라는 명칭의 부활 논의는 역사적으로 부채 사이클의 막바지에 도달한 제국들이 필연적으로 외부와의 갈등이나 전쟁을 불사하게 되는 구조적 압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저 텅 빈 오피스 빌딩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서 서서히 질식사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서로 물어뜯다가 결국 병을 깨고 파국을 맞이해야만 하는 걸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출구 전략은 없는 겁니까? 원문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한 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죽어가는 에코스피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억지로 산소를 주입하거나 빛의 양을 눌리는 얄팍한 꼼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직접 유리병의 뚜껑을 열고 썩은 물을 쏟아낸 뒤에 죽은 이끼와 사체를 걷어내고 깨끗한 물로 완전히 물갈이를 해주는 것. 즉, 시스템의 근본적인 리셋뿐입니다. 리셋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경제 시스템에 물을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결단을 의미하는 건가요? 보고서는 두 가지 거대한 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파산 제도의 온전한 복원입니다. 파산 제도요? 네, 미국 파상법의 챕터 11 같은 제도는 단순히 기업을 죽이는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 핵심 가치와 잘라내야 할 부실 자산을 분리해내는 시스템의 거대한 필터입니다. 필터. 지금처럼 정부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돈을 뿌려대고 이 필터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는 거죠.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철저한 파산 절차를 통해서 부실을 청소해야만 비로소 자본이 건강한 곳으로 흘러가는 배분의 효율성이 살아납니다. 썩은 수초와 죽은 유기체를 뜰채로 걷어내서 시스템의 자정작용을 다시 작동시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축은 뭡니까? 두 번째가 이 보고서의 가장 파격적이고 본질적인 주장입니다. 바로 전면적인 부채 탕감입니다. 부채 탕감이요? 누군가 빌린 돈을 갚지 않도록 시스템 차원에서 부채를 그냥 증발시켜 버린다는 뜻인가요? 현대 금융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바빌로니아나 유대 사회에서는 일정 주기마다 모든 부채를 면제해주고 채무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희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이걸 그냥 종교적인 자선이나 도덕적인 관용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자료의 분석은 전혀 다릅니다.
고대의 통치자들이 자비로워서 남의 빚에 창감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뼈대인 계약 관계를 무효로 만들면서까지 그런 파격적인 제도를 실행한 진짜 이유가 뭔가요? 철저한 생존 전략이자 수학적인 필연이었습니다. 수학이요?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의 속성상 부채는 언제나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팽창합니다. 이 거대한 부채가 백성들의 모든 생산물을 빨아들이면 결국 국가에 세금을 낼 사람도 전쟁에 나갈 군인도 모두 채무 노예로 전락하고 말거든요. 다 빚쟁이가 되니까요? 네,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겁니다. 원문은 지금의 글로벌 부채 경제 역시 실물 경제를 담보로 벌이는 거대한 폰지 사기의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규정해요. 폰지 사기? 기업과 가게가 창출하는 모든 소득이 과거의 빚을 갚는 데만 쓰인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허구의 부채, 즉 갚을 수도 없고 갚아서도 안 되는 악성 부채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리셋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닫힌 생태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유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와, 고대 신현제도가 경제라는 어항에 썩은 물을 비워내고 실물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아주 지극히 차갑고 물리적인 리셋 버튼이었다는 통찰,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청취자 당신, 오늘 우리가 이 치열하고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일상과 포트폴리오에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혹시 지금 당신의 주식 계좌는 부동산의 명목 가치가 조금 올랐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자료는 그 환상에서 철저하게 깨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환호하는 자산 가격의 상승은 썩어가는 고문실 안에서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투여하는 마약성 진통제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무한정 풀려나는 유동성과 화폐 가치 하락은 당신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갉아먹으면서 이 느린 질식의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할 뿐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자립형 생태계라는 기만적인 마케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가올 거대한 물갈이, 즉 파산 제도를 통한 뼈아픈 성화와 부채의 대대적인 탕감이 동반될 그레이트 리셋의 파도를 직시하고 당신의 진정한 부를 지켜낼 통찰력을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이 지식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중요한 화두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고대의 희년처럼 전 세계적인 부채 탕감, 즉 그레이트 리셋이 내일 아침 실제로 단행된다고 가정해보죠. 상상만 해도 엄청난데요? 장부상의 빚이 모두 삭제된 그 다음 날 우리가 평생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돈과 신용의 의미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현대의 화폐 시스템은 철저하게 누군가의 부채를 기반으로 창조되고 유지됩니다. 부채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순간 빚으로 쌓아올린 그 종이돈은 과연 무엇을 담보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어항 속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한 번쯤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빚이 증발하는 순간 돈의 가치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지적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하는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진정한 배움을 향한 당신의 끝없는 탐구심, 그리고 오늘 이 밀도 높은 지식의 여정에 끝까지 동행해 주신 열정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이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한 차원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당신의 세계관을 기분 좋게 뒤흔들어 놓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